저희 시사인에서는 주요 분기 때마다 웹조사를 실시해서 한국사 유권자 지형을 파악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박준 변호사님이 아주 잘 들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대선이 끝나고 왜 찍고 왜 안 찍었는지, 도통 김문수의 지지율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준석은 왜 그 정도 득표를 했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웹조사를 실시한 기사를 이번 주에 빠르게 해설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기사를 쓰고 또 해설해 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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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센스 있게 시사. 그렇게 바로 시사인을 들어주시는 정말 따끈따끈하게 이번 주에 오늘 나온 시사인입니다. 훌륭한 매체입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저 2,000명 웹조사 200개 넘는 질문을 통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이 수준이 다른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기사를 쓴 전혜원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믿고 보는 조합 저희 박장남매의 박주인 변호사님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진짜 또 대선 끝나고 처음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다라는 행복해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박주인 변호사님 표정이 정말 좀 달라지셨습니다. 많이 행복해졌어요. 오. 네. 잠을 좀 잡니다. 네. 어제 봉지욱 기자도 그 이야기 하시던데 네. 다들 비슷한 심정인가 비슷한 것 봐요. 같아요. 예. 그리고 뭐 한 일주일 지나는 것 같은데 한 1년 지난 것 같아. 그렇죠. 일들이 뉴스가 많이 너무 있었던 것 많아요. 같아요. 네. 그냥 누가 하도 안 해가 그런지 이 사람은 조금만 해도 엄청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저만의 착각인가요? 아, 네, 사소한 사소한 아니야. 것도, 엄청 예.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일을. 예. 밤 11시 09분에 막 인사내고 그러게요. 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 특검 지명을 바로 대통령이 밤 11시 9분에 하고는 오늘 저희가 누가 특검이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이 특검은 어떻습니까? 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인데요. 웹조사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현안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요 이야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의 조은석,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최상병 특검의 이명현 이렇게 세 명의 특검 후보가 지명이 됐고요. 임명이 됐고 이제 바로 일을 시작해서 오늘 메시지가 나왔던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은? 어쨌든 그 조은석 그 감사위원 예. 이제 새로 내란 특검에 임명되신 분은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인데요. 내외로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오. 예, 그래서 아이간 수사의 달인이고 수사 전문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조목조목 예 그리고 이제 전현희 당시 그 국민권익위원장 맡았을 때 그 부당함에 대해서 다 그 짚어냈던 분이고요. 실제로 이분이 하면 그 굉장히 광폭의 그런 수사를 하게 될 거다 이런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고 민중기 그 중앙지법원장을 하신 예. 분이죠.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맞죠. 관련해서 실제로 조사를 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분도 뭐 법원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검사들 못지않게 세게 수사를 잘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군 법무관. 네, 우리 선배입니다. 오, 선배. 예. 친하죠? 예. 역시 박지훈 변호사님 인맥 왕이셔서 모르는 분이 없어요. 박지훈 네. 변호사에게 마이크를 바로 네. 넘기겠습니다. 이명현 우리 변호사 사실은 오랫동안 이제 군 법무관, 군 검사도 하시고요. 이 되긴 했는데 김대엽 사건 예전에 이현창 때 그 사건 수사 지휘했던 이제 제 상관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박지훈 최강욱 뭐 다. 박지훈 변호사님 갑자기 최상병 특검 가시는 거 아니에요? 특검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특검보. 비슷한 얘기가 있긴 하던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생각은 별로 없고요. 예. 그래 할수 있는 별로 없으면 조금은 아니요, 그래 있으신가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주 잘 뽑아야 될 것 같고. 일단 특검은 아마 수사력을 기준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60명, 40명, 20명, 토탈 120명의 검사하면 어느 정도냐면 남부지검보다 커요. 와. 서부지검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 예. 중앙지검보다는 작지만 엄청 큰 조직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면 수사하고 책임하고 관리하고 이게 모든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세 사람이 낙점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한동수 변호사라든지 또 심재철 예. 심재철 전 국장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직을 장악하고
꾸릴 수 있는 뭐 그런 실무 능력이 뛰어나다고 아마 판단한 게 잘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을 3명을 지금 지명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전반적으로 평가는 두루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분이 나오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런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특검에 대한 기대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란만 하더라도 도대체 누가 이 내란을 기획한 건지 지금 빙산의 일각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들여다봐야 될 많아요.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는 게 이제 조은석 특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주 세게 할 것 같다. 야. 우리가 이번 특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전의 특검은 진실을 찾아내는 특검이라면 이제 3가지 특검 있잖아요. 이제 김건희하고 최상병 특검은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예. 캐비넷 문이 그 열리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저 안에 증거들이 보여 이렇게 막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다다다다다 근데 검찰이 얘네들이 막아놓은 거거든. 그러면 살짝 열면 그 증거들이 우르르 나올 겁니다. 그럼 쭉 좋아가지고 꿰면 됩니다. 요거는 2개는 그냥 내란 특검 그렇진 않아요. 새롭게 발견해야 될 기획자들을 찾아내야 되는 다른 의미인데 요번 새 특검에서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사를 방해했던 자들 예. 그게 수사기관이든 검찰이든 그것을 찾아내는 작업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게 또 핵심이죠. 진실을 찾아내는 게 예, 첫 번째고요. 예. 최상병 사건, 김건희 사건, 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뒷부분에 꼭 있어야 될 게 검찰이나 어떤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방해했는지 그 부분까지 찾아내야 되고 그게 아마 임무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검을 하게 되면 브리핑을 할 겁니다.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측면도 있지만 검찰 개혁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같이 갈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게 같이 가기 때문에 예. 매우 중요하고 그게 제도로 같이 바뀔 수 있는 개혁을 바꿀 수 있는 그 모습까지 기대합니다. 특검님들. 네. 아니, 앞으로 그리고 기자들이 특히 진짜 바빠지겠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바빠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그 내란 특검에서 특검이 친정인 네. 검찰을 칠 수 있냐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그럼요.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 심우정 총장은 과연 비어폰이 없었겠냐. 오. 그리고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에 심우정은 CCTV에 없을까.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의혹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다 나도 좀 하나 잘할 특검보 가자. 좋아. 특검보 하자 그냥. 박지훈 변호사님 저 국민 초청자 이름 쓰면 아니, 됩니까? 아니, 아니. 국민 추천. 아니 이거 저희 특검하고 댓글창에 특검하고 있는데 괜히 끼어들면 안 되는 거. 아, 특검보. 너무 하고 싶 CCTV 딱 보고 잘할 것 같은데. 박지훈 변호사님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빨리 널리 네. 특검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잘할 것 여러분. 같아요. 이력서 빨리 넣어줘야 되겠네. 예. 검사도 했고요, 판사도 했고요. 네, 네. 다 했습니다. 우리 네. 박지훈 변호사님 진짜 잘할 수 있는 삶의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커리어도 있으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추천하면서 하지만 방송계가 진짜 인재를 빼앗겨서 아쉽긴 하겠다. 이 출연자 아픈 마음이 있네요. 때문에, 예. 그거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또 공적을 위해서 저희가 양보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또 빈자리가 있는데요. 오늘 오강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시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 이를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민정수석도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혹시 좀 레이더에 들어온 분이 있습니까? 저 아직은 뭐 오늘 오후 들어서 쭉 전화를 돌려봤는데 아직은 딱히 누구와 낙점되었다라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예. 근데 정치인 출신이냐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예. 근데 그 비법조냐 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아마 그 늦은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냐라는 전망은 있는데. 현재 딱히 누가 낙점되었다라는 게 레이더로 막 잡히거나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좀 같습니다. 빠르긴 하죠. 아직은 그런 네, 이야기 하기에는. 일단은 뭐 네. 이것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젯밤에 그 사의를 표명했고 아침에 그냥 수리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광석화처럼 좀 잘못된 인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수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후임 인사는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제대로 된 검증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조금 호흡 조절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 거예요. 아마 검증 자체가 불가능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좀 아쉽습니다. 자리가 저 민정수석 자리 중에 뭐 검찰개혁 이런 건 사실은 민정수석이 한다기보다는 공직기강, 사정, 예. 특히 인사검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임사검증을 하는 사람이 이거 차명 본인도 했고 부동산도 뭐 차명해봤고 대출도 참여해보고 해봤으니까 잘 찾아내는구나 이래 되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 제가 조롱하려고 하는 비아냥거리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는 되는데 공소시효는 지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럼 법률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이걸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런 식으로 차명 많이 보이게 잘 찾아내는군요. 이거 찾는데 도사네. 그 역할을 맡으십시오. 그래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실무적으로 뭐 개혁할 건 뭐 그런 거 상관없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뜻이 확실하다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예. 본인이 이제 저를 한다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는 거면 조금 이제 흠결이 좀 적은 사람들을 좀 찾아내서 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민정수석 해봤자 비서관 부하 대통령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 지지자들 보면 막 저 사람 안 돼. 뭔데 뭐 당신이 씁니까? 쓰는 사람이 써요. 그 놔두세요. 당신 써요? 네가 뭐 씁니까? 그 놔두시고. 그러니까 그냥 문제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오강수 이 사람이 잘못했다,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조금 믿고 한번 보자 이 말씀을 예.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또. 대신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사가 하나 있었어요. 예. 바로 이제 국정상황실장 그러게요. 인사가 아우, 났는데 그분이 됐었어요. 예, 송기호 변호사가 됐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사실은 송기호 변호사 통상 전문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은 그 훌륭해요. 미국산 소고기, 쇠고기 예. 협상 관련해서 끊임없이 그 미국 어떤 통상과 관련해서 모든 기자들에게 현안 있을 때마다 정말 성실하게 막 보내시고 했던 분인데 저는 이분이 국정상황실장 맡았다고 해서 제가 다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야. 늘 인사가 그쵸. 문재인 정부 때 뭘 좀 할까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계속 또 출마도 선거에 예. 송파에서 계속 낙마하고 그거 그래서 가면 다 떨어졌잖아. 송파 가서. 근데 저는 그렇게 성실한 분들은 좀 이제 알아보고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실도 있지만요. 네. 실력이 뛰어납니다. 특출합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눈에 띄는 인사 두 많은 분의 걸 키워낸다. 갖췄는데 예. 딱 하나 못 갖췄어요. 예. 선거 탈락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선거에 스타일이에요. 운이 없으셨군요. 예, 근데 일을 좀 하면 좋아할 뿐인데 그거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네. 되게 중요한 상황실장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그 자리 갔네요. 네. 전화 한 통 할까?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알지요. 네. 다 알지요. 두 분이 눈여겨보는 인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정상황실장도 어떻게 역할을 하실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옆에 전혜원 기자가 오래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네. 저희가 본격적인 원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왜 이제 와서 6월 3일 대선 분석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 이번 조사를 보면 앞으로의 우리 정치 지형을 가늠해 볼 되게 중요한 숫자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불과 지난주이긴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득표했던 41.15%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날의 당혹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참 많이 궁금한데요. 이 관련해서 먼저 좀 전혜원 기자가 브리핑을 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한국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하고 공동으로 기획한 조사고요. 대선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한테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클릭해서 답하는 방식의 웹조사고요. 그래서 질문이 239개로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처럼 김문수 후보 득표율이 이제 40%를 넘으면 우리 사회에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이 40% 이상 아직도 되나? 사실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제 김문수 후보 뽑은 사람들한테만 당신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 동의해서 뽑은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54%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고요. 41%만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같은 질문을 이재명 후보 뽑은 사람들한테도 던져봤는데 91%가 동의해서 뽑았다고 했었거든요. 되게 차이가 좀 크죠.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세가 좀 높았던 그 대구 경북에서 이제 김문수 뽑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다 46%, 그렇지 않다 48%로 굉장히 그 안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41.15%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TK 민심이라고 하는 건 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 본능적으로 체감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또 어떻게 이걸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그렇고 많이 올라갈 수가 없다. 이재명 그 대통령 이제 후보 당시 득표율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뭐 21, 23이었지 않습니까? TK가. 근데 23, 25가 됐어요, 결국은. 어쩌면 2% 포인트 정도 올라갔던 상황인데 뭐 이준석이 있어서 김문수 쪽은 줄어들긴 했지만 그 격차는 그건 어떻게 제가 파악했냐면 웃어도 좋습니다. 그냥 제가
대구 사람들 전화해보고 물어보면 직접 취재하신 안 거네요.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그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다 대구 안 지인들 다 바뀌었구나. 대구니까. 네. 그럼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되잖아요. 이거. 거의 안 바뀌었어요. 거의 이런 물어도 보죠. 야 계엄이고 이게 저 슬쩍 물어봐요. 저게 인간이가 이래 물어봐도 안 바뀌어요. 근데 저게 정답이 나와 있어요. 이재명이 너무 싫은 거예요. 민주당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저 부분이 그러니까 극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죠. 예, 이 1, 2, 3, 4. 1, 2, 3까지. 이재명 당선을 막기 위해서가 86%. 네. 심판 사실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웃기지만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저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다고 이야기하셨고 또 더불어민주당이고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1, 2, 3등이 딱 대구 사람의 마음, TK 마음입니다. 제일 그렇네요. 중요한 건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이 마음이지. 김문수고 뭐고 간에 그 자리에 한덕수가 와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엄에 동의했다라고 보기에는 그 부분은 그래도 54가 아니다라고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그나마 드는데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요 부분이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2012년 대선 때 이제 2012년, 2017년 그리고 제가 22년에는 한국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 이렇게 쭉 취재를 해보면 제가 지금도 그 잔영이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뭐냐면 그러니까 부산에 취재를 갔는데 아침 7시였어요. 근데 부산에 이제 공장들이 쭉 밀집한 지역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한 골목이 전부 조선일보예요. 아이고. 신문이 도착해 있는 거예요. 아직 문은 안 열었고 전부 조선일보가 도착해 있었어요. 어떻게 동아일보도 하나 없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번에 제가 진주 그다음에 함안 뭐 이렇게 쭉 취재를 다녔는데 이번엔 전부 종편들을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악마화가 초래한 결과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의 핵심은 저는 우리 언론이 만든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사실 지금 막 그동안 저희도 뭐 여러 종편이나 다른데 이제 출연해서 해보면 맨날 해명하기 바쁘잖아요.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맨날 해명하기 바쁜데 늘 그 딱 짜여진 프레임이 있어요. 이재명은 범죄자고 뭐 오늘도 보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이 무슨 전과 몇 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언프를 하던데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놓고 거기에 이제 꿰맞추기 보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언론 보도를 믿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 사람을 이 정치인을 판단하는 거울입니다. 근데 그 거울을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장들 취재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당시 대표나 이렇게 그 사람이 이게 만약에 그 유죄면 저도 감옥 가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데 이 이익을 남겨서 성남 시민들한테 제공한 게 제3자 뇌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펼쳐가지고 그걸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게 제3자 뇌물인데. 근데 이거를 범죄자 프레임에 가두고 이 사건의 내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 뭐 저수지가 있고 그 저수지에 몇백억이 있고 이것은 뭐 아무개로부터 비롯되고 정진상이 뭘 했고 막 이제 이런 식의 보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사실보도 진실보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향과 입장을 가지고 보도하기 시작하면 이런 결과가 초래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거에 조금만 첨언을 할게요. 저는 사실 저는 아주 논평을 아주 분석적으로 이렇게 못 하는데 그냥 저희 어머니를 기준으로 다른 매력. 저희 어머니 대구 경북 뭐 박사모 출신이세요, 어머니? 아, 그러세요?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 박지훈을 사랑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박사모. 그 동네에는 그런 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를 하고 그게 딱 하나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지금 또 연결하는 부분인데 유일하게 어머니가 제가 하는 방송들을 찾아보세요. 박사모 되셨네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지금 딱 그 맥락이거든요. 대구 경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대구 매일신문이나 조선일보나 종편, TV조선 이런 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걸 보고 소통과 대화 나누는데 유일하게 어머니께서 뉴스토마토 시사인 이거를 보시다 보니까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보셔서 막 지식이 막 는 건 아닌데
나름 정상화되셨어요. 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이재명 오. 걱정하시더라고. 대법원 판결 저렇게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파기환송, 저는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가 우리가 앞으로 좀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혜연 기자도 예. 네.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 눈여겨 봐주셔야 될 게 국민의힘에 호감이 가서 김문수 후보를 뽑았느냐라고 물었는데 아니다가 64% 그렇다가 34%예요. 근데 이게 네. 이재명 후보 같은 이게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 호감이 가서 뽑았다가 62% 아니다가 35%로 거꾸로네요. 반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김문수를 뽑았지만 국민의힘 예뻐서 뽑은 거 아니야 이렇게 굉장히 사인을 세게 주고 있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권 재창수를 위해서 뽑았냐라는 질문에도 52%가 그렇다 아니다도 45%가 됩니다. 보통 여당 후보를 뽑았으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뽑았을 텐데도 이제 이렇게 답한 것을 봐서는 굉장히 이를 뽑는데 많이 망설였음을 좀 알 수 있는 수치가 기형적인 아닌가. 거죠. 사실. 예, 그게 기형적인 그렇네요. 거라는 예. 거예요. 정말 이 숫자는 좀 놀랍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전혜연 기자가 지적해준 것처럼 국민의힘에 호감이 가서라고 하는 것이 64가 아니다. 이게 뭡니까? 저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저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씁쓸한. 네, 그 이후에도 좀 계속 짚어볼 보수 재편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이준석 득표율도 사실 많은 분들이 10% 넘냐 안 넘냐라고 하는 걸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또 이 8%의 득표율 안에서도 20대 남성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놀래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또 좀 브리핑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각 후보한테 한 10가지 정도 그 이유를 제시하고서 동의 여부를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제일 그 이준석 후보를 뽑은 사람들한테만 물었을 때 제일 동의율이 높았던 문항이 보수 세력의 세대 교체를 기대해서가 이제 85%였고요. 그 뒤로 이제 거대 양당제를 깨기 위해가 79%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이준석 후보가 반페미니즘 행보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젊은 남성 유권자를 대변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준석을 뽑았냐라고도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의외로 그렇다 54% 아니다도 43%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학자분한테 물어보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하기 좀 어려운 문항이지 않겠냐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예, 예. 근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수 사람들이 또 꼭 그거에 동의해서 이준석을 뽑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준석 득표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마지막 것도 우리 봐야 돼요. 예. 개혁신당에 호감이 가야 되거든요. 이 당 호감도가 낮네요. 저게 너무 낮아요. 그렇네요. 예. 니 뭔지 모르겠다. 넌 상관없다. 신당 정당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대통령 선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8%를 받든 뭐 10% 20% 받든 간에 사람을 뽑는 선거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정당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이제 8% 받았다는 것 중에 호감이 가서가 적다는 게 사실 좀 안 좋습니다. 이준석한테는. 예.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뭐 지금 뭐 어떤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네. 정당이 좀 존속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예. 정치인으로서 그 부분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마지막 3차 TV 토론에서 그 문제적 언어 성폭력 발언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10% 돌파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판에 터진 그 이슈가 예.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치환이 안 되는 가운데 그 다음 날 나온 태도가 더 기가 막혔거든요. 그쵸. 내 질문에 혐오가 어디 있느냐, 뭐가 잘못했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좋은 점수가 줄 수 없는 그런 후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를 득표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정도의 수준이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는 6%를 정도 수준이 예상.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이준석 후보가 지금 사실은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가 안 됐기 때문에 선거비 보전도 못 받고 그리고 그동안 개혁신당으로 들어와 있던 모든 선거비용 등등 뭐 후원금을 거의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예산을 한 뭐 4, 50억 정도 잡았고 실제 쓴 액수는 뭐 3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특정 지역 어느 곳 하나 지역의 후보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 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연명이 가능한 정당이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아니라 이준석 너
너에 대한 미래 가능성 이걸 보고 우리는 투표를 한 거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미래지향적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대남들에게 20대 남성들한테는 높은 점수를 받지만 이번에 득표율을 계산을 해보면 출구조사를 볼 때 이대녀들에게는 굉장히 네. 그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짜리 후보는 될지언정 40% 50% 이렇게 해서 대중 소구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것은 굉장히 암울한 예. 전망을 받은 성적표다. 따라서 아마도 이준석 후보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끊임없이 이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 빨리 뭐 하고 있어? 빨리 정당 해산 시켜. 니네 이제 끝났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세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정당 해산 시킨 다음에 짜잔 하와이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새 판을 짤 텐데 네. 그때 아마 이준석까지 해서 새 판 짜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이 빨리 문 닫아야 새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도 올 그 하반기 내내 그 이제 특검이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줄줄이 내란 소환. 그렇습니다. 예. 내란 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내용도 많이 나올 것이고 김건희 특검에서는 명태균 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마 자동적으로 소멸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민주당에서도 정당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예. 그래서 내란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정당 해산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제 박홍근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입법과 사법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야, 홍준표의 큰 그림인 건가요? 저는 빅픽처가 있다고 봅니다. 야, 아니 최근에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본인이 공개한 건데 그 빨간 티에 파란색 네. 이렇게 옷을 입었더라고요. 네. 오히려 아닌 파랗고 바깥은 빨개서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네. 여러모로 또 말씀하신 거랑 곁들여 보니까 네. 확실히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합니다. 그럼 과일을 찾아야 되겠네. 수박 말고 수박 말고 딴 거를. 다른 거. 예, 그 아까 그 장윤성 기자님이 말씀해주셨던 그 바가 가장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 발언이 악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하는 많은 이 추정과 예측이 있었는데 실제 그러한지 숫자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발언하고 나서 바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돼가지고 아무도 몰랐었는데 저희가 이제 수치로 확인을 한 건데요. 그 3차 TV 토론에서의 그 여성 신체 관련 발언으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빠졌다가 65%에 달했고요. 별 영향 없다 22%, 좋아진 8%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중도층에서도 60%가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54%가 나빠졌다. 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표현은 없지만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을 결국은 찍은 그 사람들의 34%조차도 해당 발언으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생각이 나빠졌다라고 저희한테 답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세대별 성별로 좀 나눠보면요. 흔히 이제 이준석 후보 지지 기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20대 남성, 30대 남성 사이에서는 이 발언으로 나빠졌다는 응답이 36%, 42%라서 이게 전체 평균이 65%잖아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 그렇네요. 심지어 20대 남성의 23%는 오히려 이 발언으로 이준석 후보가 좋아졌다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평균을 보면 8%밖에 안 되는데 그 세대 그 남성에서는 20대 남성은 좋아졌다가 23%까지 된다. 23%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좀 굉장히 눈에 띄는 결과였다라고. 이게 참 결정적으로 심각했던 게 지금 아직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남성들 중에 특히 이준석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썰이 나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가는 게 문제인데 그걸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래서 그러지 지금 우리 조사를 보면 다 나빠져요. 다 나빠져. 보수층도 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안 좋죠. 좋아지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8%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크다고 봅니다. 맞아요. 저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날 그 TV 토론이 있던 날 밤에 제가 이제 펜코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대형 사고 터졌다, 큰일 났다, 방어 안 된다. 이거는 방법이 없겠다라고 했다가 밤이 지나갈수록 밤 사이에 새벽을 넘어 아침으로 갈 때 뭘 잘못했냐, 세게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제 젊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질문을 했어요. 많이 질문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대체적인 그 반응은 어떤 거냐면 저는 그래서 이준석
정치인은 전형적인 미디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형상된 젊은 층을 대변하는 이미지 요것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내놓은 정책 가운데 어떤 정책이 가장 호감이 있습니까? 네. 라고 물어보면 잘은 모르겠는데 이준석은 우리를 응원하는 정치인일 것이다. 이미지 메이킹.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은 2030 젊은 층에게 뭐가 됐든 도움을 주는 정치인이다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고 예. 저는 이 이미지가 상당히 크게 포션을 차지해서 그 8%가 가능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 이준석이 젊은 층 꼰대보단 낫겠지 이제 이런 판단으로 찍는 거예요 젊은 유권자들이. 그런데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그 발언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용서하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태도, 예. 사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만난 많은 그 젊은 엄마들, 아기가 어린 유모차 밀고 나온 어머님들은 어떤 얘기하냐면 도무지 나 뜨거워서 볼 수가 없어 TV 껐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그 뒤에 수습하는 과정도 그렇고 뭐 나중에 돼서야 그때 다시 글로 돌아가면 난 그 발언 안 할 거예요라고 말을 하니 이게 이 친구를 어찌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좀 숫자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장윤선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결국 언론의 역할이 또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뭐 젊거나 뭔가 변화의 이미지라고 없어요.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찍은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그렇죠. 말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 세대 교체라는 네, 게 그렇죠. 그냥 예.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보수제 편도 좀 하나의 키워드. 그 전에 혹시 전혜연 기자가 덧붙일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예. 아니요, 뭐 이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서 또는 이제 공약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60%대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77%, 75%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생각만큼 이준석 개인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은 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국은 보수제 편이 그 키워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장윤선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반기에 3특검이 출범을 하고 지금 보수가 전반적으로 이 특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가 지난 개헌부터의 시간을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보수가 어떤 식으로 재편될지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정온도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이게 감정온도라고 하는 게 뭔지도 전혜연 기자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정온도 0에서 100도까지 있는데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전체적으로 감정 온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46도가 그래도 제일 높은 정치인 중에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네. 지금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저희가 이제 보수제 편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가 있을 수도 있고 보수 향후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만 좀 놓고 본다면 좀 저는 재밌었던 게 한동훈과 윤석열이 같다라는 거였어요. 빨간색인데 네. 아니 의외로 한동훈은 어떻게 윤석열과 같을까? 네. 그리고 홍준표도 같고 그리고 이준석과 안철수도 같고 그나마 김문수가 제일 높다. 이 보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게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사실 향후 보수 세력의 리더로 적합한 인물을 꼽아달라고 또 물어봤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수 성향의 응답자의 그 답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22%로 제일 높았고 김문수가 16%, 이준석이 12%, 홍준표, 오세훈이 8% 각각 그리고 안철수가 5%였는데 근데 막상 감정 온도는 네 말씀하신 그렇네요. 것처럼 예. 좀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리더로는 한동훈이 그래도 낫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은 별로 안 드나 봐요. 이런 숫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제가 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죠. 이런 온도 느낌으로 봐서 이준석, 한동훈, 홍준표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안철수도 큰 한동훈? 차이가 없고요. 예, 홍준표. 예,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보수 진영이나 중도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 바라보는 이 정치인들은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쪽 그 보수 진영 안에서도 뭐 확 마음에 들진 않은데 이 정도
또 중도에서 저 정도 진보 진영에서 싫어하는 정치인들이잖아요. 딱 요 정도 싫어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도표 요 표에서 의미 있는 건 김문수 정도 아닌가 싶어요. 다는 비슷비슷한데 윤석열이가 엄청 싫다는 거 진보 진영. 예. 닌 인간도 아니다. 오네요. 오. 있고요. 와, 그렇네요. 5도 있는 게 다행인데 마이너스 상이 다인 줄 알아요. 아 근데 5급이 있어요. 한덕수. 네. 9입니다. 100도가 만점인데 9도. 그러니까 거의 같은 급으로 그렇죠. 거의 같이 봐야 되죠. 진보 진영에서 보고 있다. 근데 보수 진영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높은 게 김문수입니다. 와, 참 그러니까 이것도 그게 아마 예. 차후에 당권이나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표로서 쓸 수. 한동훈이 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은 거의 똑같아요. 결국은 당권을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또 구도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한동훈 쪽이 친한계 쪽이 되기는 어려운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혜영 기자.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보수 중도 진보로 나눠본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전체 평균을 보면 윤석열 감정 온도가 19도, 예. 그리고 한덕수는 20도. 그래서 예. 둘이 거의 이제 동급이라는 같네요. 게 그놈이 예. 그놈이다 이거예요. 예. 근데 사실 같은 내란동조로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 본다고 똑같은 봐야 될 것 사람들이에요. 같네요. 그 이제 예. 한동훈이 35도인데 사실은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27도예요. 그러니까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중도층이나 이쪽에는 더 낮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예, 그럼요. 많이 저희가 하세요. 이제 예. 국민의힘의 이번 대선 패배에 누구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냐. 한 7명을 제시하고 이제 책임이 큰 순서대로 최대 3명까지 뽑아봐 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보수 응답자 사이에서만 보면 윤석열이 64%, 권성동이 45%, 그리고 이준석이 38%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비슷비슷한 분들인데 한동훈이 28%, 한덕수가 26%, 홍준표가 25%였고요. 김문수가 17%로 가장 낮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선에 졌으면 좀 보통은 후보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그거와는 다른 결과가 또 나온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네요. 권성동이 윤석열 다음으로 패배 책임이 있다고 나오네요. 네, 너무 당연한 거죠. 예. 일단은 저 쭉 분석을 해보면 일단 보수 유권자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겁니다. 아. 예. 딱히 이 사람이다라고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다 엉망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지지하고 싶지 않아. 이제 이런 태도가 저는 예. 이제 여실히 드러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비상계엄 내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때문에 펼쳐지는 대통령 선거지 비상계엄 내란 안 했으면 이 선거가 없는 선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윤석열 때문에 하는 거니까 보수 유권자들 스스로도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예.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럼 왜 권성동이냐? 저는 쌍권이라는 겁니다. 아. 그나마 권영세는 중간에 자기가 이제 그 후보 교체 사태, 새벽 3시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퇴를 했어요. 근데 권성동은 어제까지 남아 있었던 거 사람 아닙니까? 이 철면피적 상황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희들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의외로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것은 첫 번째는 그 이분이 피해자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한덕수 느닷없이 한덕수가 예. 등장해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원칙을 지키면서 버티는 거에 대한 평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의외로 깨끗하더라. 아. 그리고 의외로 좀 검소하게 살고 있더라에 대한 어떤 보수 유권자들 안에서의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박근혜 유경수에 대한 그 오. 잔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도 검소하고 물론 박정희 전혀 다른 거지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조금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러게요. 예. 네, 저희 또 다른 그 조사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실 권성동 같은 친윤석열계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물어본 게 그 다음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윤석열계 정치인에게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진술에 동의하냐고 물어봤을 때 보수 중에 52%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네, 그 이야기도 눈여겨볼, 굉장히 중요한 네, 이야기네요. 결과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친윤들의 지금 미래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예. 지금 그 원내대표 선거를 보십시오. 아. 또 친윤과 친한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젠가 그제 예. 그 저 무슨 법원 앞에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그 재판 받으라고 피켓 시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에 나온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30분 만에 가고 나머진 다 우리더러 하라고 하고 예. 당신들 뭐 잘못했다고 막 비토를 하는데 등 돌려서 훅 가버리던데 국민의힘 당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뭐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기회주의적이고 본질을 이야기하지 그렇죠. 않는다. 예, 그리고 자기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거다. 뭐 예.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게 52%가 이제 앞으로 변동에 그게 된다면 좀 그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긴 신년을 해요. 공천 주면 안 된다. 예. 근데 52. 이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예. 그 지금 국민의힘 정당의 특성이 지역 정당으로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TK하고 영남하고 뭐 강원 일부, 강남 뭐 이게 다잖아요. 충청도 일부 뭐 시골 지역 해야 되나? 그쪽에 지금 대선 투표율을 보더라도 거기에 찐윤 의원들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 게 아니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52가 된다는 거는 당위적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친윤이 망쳤는데 줘도 되나? 예. 그러면서도 결국은 저 52가 더 커져가지고 사실 정상화되려면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게 맞거든요. 선거를 줬으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인지는 한번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지역화돼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40 넘었던 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이후에 그 이제 내년 지방선거 뭐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5년간 영남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제가 그 유권자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했던 마지막 얘기가 끝까지 대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이 좀 굉장히 이제 가슴에 박혀 있는데 일주일 사이에 확 여론이 바뀐다. 지금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끝내 말하지 않다가 막판에 그냥 확 쏠림 현상으로 다 국민의힘 찍게 된다는 예.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부터 너 민주당 찍으면 호적 파버린다 이런 거를 평생 그 들으면서 컸다는 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당 찍는 게 굉장히 그 주저주저하게 된다. 이제 그 지역 정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이런 정치인들이 내려가고 하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지역의 유능한 일꾼들을 픽업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등용을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권오울 전 의원을 예. 보훈부 장관 시키는 것처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이제 지역 통합 같은 거, 세대 통합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노력을 해서 이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이게 뭐 딱 동서로 나눠서 빨강 파랑이 쫙 분화되는 이런 정도의 이제 지도는 더 이상 안 보이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전당대회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고 근데 보십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예. 전당대회를 언제 어떻게 할지 그 부분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렇죠. 구도도 중요합니다. 예. 주류는 지금 또 친윤입니다. 앞으로 친윤이고 친윤이 이제 김문수하고 손을 잡느냐 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예. 야, 김문수 힘든데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주류가. 그러니까 한동훈은 뭐 나온다고 가정하면 한동훈 대 김문수가 친윤에 추대받은 사람이라면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3의 후보가 나온다면 3자 구도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게 되지 않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는 안철수, 한동훈 그리고 김문수 정도가 당권에 이름을 올리는 것 같긴 하던데요. 제3의 후보라면 또 누구를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친윤 세력들이 미는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제3자가 김문수나 이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된다 그러면 구도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친윤 사람들이 안 될 사람을 잘 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김문수한테 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확실히 하나 한동훈한테 절대 안 가요. 원수입니다. 예. 절대 안 갑니다. 예. 근데 한동훈만은 김문수 맞겠다. 후보는 제가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하고 예.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한다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다고 한 적이 없다. 또 아직은. 기시치미를 떼네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의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서라도 김문수 후보가 출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당권을 잡아야지만 그렇습니다. 공천을 주니까. 예. 근데 이제 본인은 아직은 정확하게 등판에 의지가 있다라고 밝힌 적이 없고 어느 언론에는 생각 없다. 뭐 대표할 생각 없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걸로 전해지기는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치인의 그런 말 사실 믿기가 어려운 게 홍준표 후보만 하더라도 네. 은퇴한다고 했는데 매일매일 페이스북 쓰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고 생각이 없는 거지. 여러분이 원하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네.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 좀 시켜주세요. 저요 하고 있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그래프는 결국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유념해야 될 숫자라는 차원에서는 앞으로 누구와 함께 하고 어디까지 같이 가고 어디는 누구는 배제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한참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혜영 기자가 그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사회통합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집단들을 제시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 사람들하고 연대를 해야 되냐 혹은 이들을 배제해야 되냐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근데 일단 12.3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이나 인물하고는 연대해야 된다는 응답이 50%로 배제해야 된다는 응답의 2배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 은 배제해야 된다가 61%로 훨씬 높았고요. 심지어 이제 정광훈 목사가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선거까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배제해야 된다는 응답이 72%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통합을 하긴 하되 이게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하고까지 뭐 그냥 잘 지내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장 사회적으로 좀 의견이 갈렸던 게 이준석 의원 및 개혁신당입니다. 이들하고 연대해야 된다가 33%, 배제해야 된다가 32%,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니다가 24%였는데요. 사실 지금 이준석 의원까지 극우로 볼 것이냐, 뭐 헌정 세력 안에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 내내 좀 그런 논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원칙 있는 통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해방 정국에서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2025년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작년에 그 광복절 이제 곧 예. 광복절이 다가옵니다만 그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이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그 그릇된 행태 그리고 최근에 리박스쿨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 잔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청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 비상계엄에 이제 적극 가담하거나 옹호하거나 뭐 저 청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정치 세력하고는 원칙적으로 통합은 안 된다라는 아주 분명한 입장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있는 것이다. 이제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가장 교란의 주체가 이준석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노무현 정신, YS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는 원칙과 소신 그리고 그 깨어있는 양심의 세력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고 있느냐. 정치의 내용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 광장에서 수많은 집회가 있었지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단 한 번도 연단에 서서 국민들과 뜻을 함께한 적이 없어요. 국회에서 뭐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담을 안 넘은 그거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에서 메시지는 뭐 노무현 정신, 나는 노무현의 후계자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노무현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의 내용이냐. 컨텐츠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교란이 되는 거죠. 이게 이준석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줘야 되나? 아니면 아니야. 이준석의 본질은 실제로 파쇼적인 면이 있어라고 봐야 되나. 이 양측 면에서 아직 유권자들이 결정하지 못한 혼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건데 따라서 저는 언론이 더 중요하다. 언론이 이준석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확인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원칙 있는 통합을 주장하는 것처럼 확실한 판단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언론이 노무현 정신도 썼다가 뭐 이런 얘기도 썼다가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들에게 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를 우리 언론이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답이 딱 다 나와 있어요. 다수대로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질문을 했을 때 답하는 쪽에서 예컨대 정광훈하고 해야 된다 8%는 정광훈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해요. 예. 안 할 거나 너희들하고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다수를 100% 만족할 수 있는 건 못합니다. 그렇죠. 50일만 예. 넘어가도 예. 그냥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럼요.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 다 특검하고 이런 거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럼요. 예. 봐줘야 될 대상, 같이 가야 될 대상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대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쪽으로 해야 되고 저도 말한 것처럼 이준석이 저렇게 헷갈리잖아요.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단호하게, 네.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내란 특검 관련해가지고 그것뿐만 김건희 특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또 특검 관련해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에서 관저나 김건희 씨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 예. 장윤선 기자님 최근에 그 부분 취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관저요? 예, 또 관- 관저 관련된 단독으로 이렇게 막 썸네일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뭐 얘기하는 거지? 관저가 아니라 예. 관저가 아니라 국무회의 얘기했는데. 아, 국무인가요? 처음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나 보네요. 예. 관저는 그 관저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그 개수영장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 저는 관저 근처에도 못 아이고, 가봤습니다. 얼른 12.3 비상계엄 때 그 저기 키세스들하고 같이 어. 바깥에서 떨면서 현장 조리했었고 그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예. 없어가지고요. 현장 취재의 달인 또 장윤선 기자 얼른 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관저는 한남동 관저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외교부 출입 기자를 해야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 뭐 그렇죠. 대통령실이 그 대통령 관저가 이전을 하게 되면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국무회의 분위기는 요새 상당히 좀 점점점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점에서 점점점이나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정권의 국무위원들이라도 지금 권력 교체기이기 때문에 다들 공직자라서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일을 하자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은 3시간, 둘째 날은 4시간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6시간 뭐 이렇게 이제 국무회의하고 김밥 먹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 들어주겠다라는 건데 이마저도 정치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대표적인 분이 바로 극우 여전사 이진숙이다. 아.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BJ 재밌는 대사.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는 첫날 국무회의 끝나고 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영어로 막 통화를 하면서 나갔대요. 엥? 왜 그래서 영어로? 사람들이 예. 뭐야 너 뭐 돼? 어. 이런 판단을 예. 할 정도로 너무 황당한 이상행동을 했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고 아마도 이제 내년 대구시장 출마를 출마하겠죠. 염두에 두고 아, 그래요?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스토리를 나 예.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도 할 말 다 했고 탄압받았다. 다이다이 맞다이로 뜨는 예, 여자야. 뭐 예. 이걸 좀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 아. 이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를 정치적으로 노림수다. 나 이렇게 세게 싸웠으니까 나 대구시장으로 저 뽑아주세요.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그럼 김재원 vs 뭐 더 나오 이진숙. 저기는 뭐 대구는 뭐 공천 받으면 되니까요. 뭐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공천 받아도 국민의힘 됩니다. 그 정도로 되는 지금 상황이니까 누군지도 확인 안 하고 찍어줍니다. 거기는 또. 어. 그 반성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국무회의를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오랫동안 좀 붙잡아뒀으면 좋겠어요. 이 지난 국무위원들. 아 오히려 네. 예. 지난 전 대통령 윤석열이가 있을 때하고 비교가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국무회의 갔을 때 뭐 형식 있습니까라고 의정관하고 물어보니까 형식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추측해보고 윤석열이가 안 왔거나 아. 오면 아가 혼자 떠들 한 몇 분 떨다 기 나가거나 죄송합니다. 걸어서 나가거나 한덕수나 이런 사람들이 주재했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사실은 편안하게 했을 거예요. 어차피 전화기 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언제 끝나나 어차피 전 나가면 끝인데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썩은 얼굴 막 인상 모습도 좀 보고 처음에는 좀 안 좋고 이완규에서 안 좋지만 끝까지 좀 놔둬가지고 최대한 늦게 바꿔줘서 좀 최대한 늦게 국무회의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섰는지 한번 아.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바뀌지 않을까 인간이라면 제가 왜 그 얘기하면 제가 이제 사단에 이제 법무참모 같은 걸 하면 사단장이 똑같은 저런 역할을 해요. 참모회의 같은 게 맨날 열려요. 매일 오.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근데 좀 멍청하거나 일 안 하는 사단장 오시면 편해요. 어차피 저 한 10분만 갈 거니까 대충 낙서하다 가면 되는데 엄청 꼼꼼하고 다 아는 사람 오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 부대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제 그냥 경험을 한 거지만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딱 있습니다.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요. 공부만 할 뿐만 아니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을 하는 활동가 같은 사람이에요. 공부해가 물어보고 답 듣고 시행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국무위원들 힘들 겁니다. 끝까지 갖다 딴 사람 더 올 때까지 좀 괴롭힌 거 아니고 일하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일단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환경부 행안부 공무원들이
깜짝 놀랐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곧 제주부터 장마가 시작되어서 이제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약간 분지처럼 밑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나뭇잎 같은 게 쌓여서 물이 빠지지 않으면 그게 차올라 가지고 막혀서 지난번에 그 강남 사태 같은 이런 게 이제 그렇죠. 그 펼쳐질 네. 수 있으니까 배수 그러니까 얘기를 배수로 얘기를 세게 했잖아요. 그리고 놀랐어요. 배수로 그거 저 막히면 그 돈 없어서 못하는 지자체들 있으면 돈 빨리 줘가지고 그 인원들 배수로 배치. 얘기한 첫 대통령이에요. 네. 없어요 배수로 얘기를. 그러니까 합니까? 그거 하게 하고 만약에 그 저 우수로가 막혀서 하면은 문책 세게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니까 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 정원 얘기할 줄 알고 의대 정원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도 이제 곧 그 G7 나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 준비를 많이 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라이따이안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이제 물어보면 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그 부처에 대해서만큼은 장관 니네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지 나도 이 정도 안 돼. 당신들은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회적으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거기서 뭐 특검이 어떻고 무슨 정치행위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기가 웃기겠습니까? 막히죠. 방통위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자기 민원을 가지고 와서 최민희 의원이 나 내쫓으려고 하니까 저 임기 보장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당장 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정책 우선 과제가 뭔지 그걸 어떻게 집행할 건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다 공개가 되니 참 그 정부 점점점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대비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아니 끝까지 놔두고 예. 출석시키고 계속 그 보고 질문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지 말고 질문도 좀 하게 만들고 진짜 괴롭히라. 회의? 예. 괴롭히라 좀. 편하게 살았잖아. 3년간. 아니 그리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 새로운 몇 명은 경험이다. 싱글싱글거리는 네. 국무위원들도 차라리 이게 몇 명 낫다. 있어요. 아니 그리고 당장 통일부 장관만 하더라도 계속 대북 확성이 그러니까요. 풀고 그런 정책을 예. 하다가 하루아침에 딱 그 바꿨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완전 그 통일부 유튜버잖아요. 장관. 유튜버잖아요. 유튜버고 예. 그부 전사죠. 유튜버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바뀐 일주일의 효과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네. 진짜 이 일주일이 아주 길게 느껴진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좀 계속 유지되면서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효능감을 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혜영 기자가 보기에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숫자 끝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59와 34라는 숫자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9는 뭐냐면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를 뽑은 사람 중에서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답한 사람이 59%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4%는 아까 소개했는데 그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을 뽑았지만 그 3차 TV 토론 발언으로 이준석에 대한 생각이 나빠졌다고 답한 비율이 34%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대선 결과 보고 저게 문제 없다는 사람이 저렇게 많아? 이러면서 굉장히 좀 우울해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다 동의해서 뽑은 거는 결코 아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두 숫자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도 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았다면 또 그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테니까요. 뭔데 왜 뽑았노? 정신 차리라. 이래 되는 것 같아서. 네, 참 고민을 많이 하게 고민이 하네요.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떤 나라도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100%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언론을 강조하게 되는데 끊임없이 사회적 설득 주체로 나서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야 그렇게 비상계엄을 해도 어떻게 김문수를 40%나 지지하냐 이게 더 충격이다. 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욕설을 했는데도 30몇 프로가 이제 저기 8%나 되는 사람들이 이준석을 지지한다는 거 이게 말이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반대편도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 사회적 설득은 예. 끊임없는 민주 시민의 과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술자리, 밥자리, 그 밖에 다른 모든 자리에서 끊임없이 정치 토론하면서 사회적 설득의 주체로 나서셔야 된다. 그래야
조금 더 우리가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혜영 기자가 말해준 59와 34가 설득의 여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을 못 드려서 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사서. 좋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영어로. 장윤선 네. 기자님이 강조해 주셨으니까 이 이야기로 구독. 예, 좋아요. 우리, 네. 예, 시사인도 그리고 시사인 유튜브도 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게 그리고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이게 얼마인데? 네. 훌륭하십니다. 4,000원이요? 예. 네. 사라. 네, 사자.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그리고 박지윤 뉴스 인사이다까지 모두 함께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서 와. 저희가 함께 더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6월 13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